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자 인사이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지금 채권 시장이 뭐 난리가 나고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과연 채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역시 한국의 1타 강사 모셔야죠. 우리 박종현 IBK 자산운용, IBK 연금보험, 죄송합니다, IBK 연금보험 네, 그 투자 파트장님께서 증권운용부장, 증권 예, IBK 자산운용 IBK 제가 그냥 소개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IBK 연금보험의 주식 채권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증권운용부장 박종현입니다. 네. 제가 자주 오니까 네. 이제 오히려 우리 각도기님이 좀 어색한 것 같고 제가 편한데 요 각이선언 한번 하고 네, 하시죠. 하나, 둘, 셋. 각이선은 증시 각도기.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몹시 예. 덥습니다. 연습 좀 하세요. 네, 예. 예. 너무 제가 박 박사님 너무 좋아하고 편해해서 이런 예의를 제대로 못 차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예. 예. 자, 오늘 바로 지금 저희는 11월 4일 날 네. 녹화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연준 테이퍼링 발표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저는 요번에 안 하면 어쩔까? 저는 조마조마했어요. 네네. 요번에 안 하면 진짜 아닌데. 네. 그렇죠. 이번에는 해야 되죠. 예. 이 뜸을 들이다 못해 이제는 너무 길어지면 또 정책이라는 게 신뢰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하긴 했는데 근데 저는 뭐 사실 이제 FOMC 관련해서는 여러 보고서도 나오고 뉴스도 나와서 네. 이제 요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저희 각도기 TV 시청자분들도 내용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디테일하게 뭐 그 숫자 이런 것보다는 좀 소감을 좀 제가 말씀드리면 좋죠. 파월은 진짜 비둘기 맞다. 진짜 엄청난 비둘기인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음. 왜냐하면 요번에 테이퍼링 발표했잖아요. 예상했던 대로 지금 1,200억 달러를 사주고 있는데 현재 속도로 봤었을 때는 국채는 100억. 네. 그다음에 MBS는 50억 달러. 네. 그래서 150억 달러씩 줄인다. 근데 11월하고 12월까지는 그렇게 해보고 원래 이 속도로 쭉 가면은 이제 8개월 되면은 다 종료가 되잖아요. 그렇죠. 8 곱하기 150 하면 1200 네. 나오니까. 근데 11월하고 12월에는 150억 달러씩 줄여보는데 내년 1월 이후는 경제 상황 봐서 더 느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게 하겠다. 네. 가능성을 또 열어놨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정말 신중에 신중을 이렇게 하고 네. 돌다리를 지금 몇 번씩 두드리는 걸 네. 보니까 정말로 시장 친화적인 예. 그런 어떤 스탠스를 보여줬고 뭐 네. 그거에 화답하듯이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다 이제 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으니까 네. 사실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듣고 싶은 말을 다 해준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반면에 그러면 채권은 아닌 듯 하면서 10년물은 처음에 1.6 시작했다 다시 1.5대로 쭉 내려왔다 다시 결국 1.6으로 올라와서 끝났어요. 네네. 네. 그거는 아무리 그래도 이 테이퍼링이라는 이벤트 자체가 채권 시장의 우호적인 이벤트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슬슬 반영해 나가기 시작하는 걸까요? 저는 오히려 좀 거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가 연준이 채권을 사주고 있는데 네. 이제는 덜 사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채권에 엄청난 큰 손 투자자가 연준이었는데 네. 얘네가 이제 발을 뺀다네. 그렇죠. 그러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겠네.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각도기님 여쭤보신 것도 어쨌든 간에 어제 미국 금리는 한 5bp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럼 결국은 테이퍼링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담 때문에 오른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접근하실 수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닌 것 같다. 예. 왜냐하면 테이퍼링 한다는 얘기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고 150억 달러도 뭐 숫자가 나왔던 거고 네. 오히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의 스탠스는 약간 비둘기파적인. 예. 그러니까
11월, 12월은 150억 달러 줄여 보는데 내년 1월 가서 경제 상황 봐서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어. 사실은 양쪽의 가능성을 다 열어놨지만 네. 어쨌든 현재 연준의 스탠스는 좀 더 비둘기적에 가깝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이 해석하기로는 야 만약에 코로나가 재발한다던가 경제가 다시 문제가 생긴다던가 이러면 양적 완화 축소하는 것도 스케줄 조절해서 원래는 내년 6월에 끝나야 되는 양적 완화가 더 늘어질 수도 있겠다. 네, 사실은 그렇죠. 그쪽에 더 바이어스를 두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채권 시장 입장에서도 수급적인 측면만 보게 되면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테이퍼링을 발표했지만 예상보다는 그렇게 호키시하지 않았으니까.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지금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올랐냐? 결국 채권 시장이 보는 건 뭐냐면 야 이게 제롬 파월이 연준 의장인데 너무 비둘기파적이다. 지금 채권 시장이 봤었을 때는 물가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네. 얘네가 물가 잡겠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뭔가 느낌이 계속 물가 상승을 좀 조장하는 것 느낌? 같은 느낌? 저도 아직- 받았어요. 예. 약간 원하는다. 얘네는 물가 상승을 원한다. 그러니까 저는 제롬 파월이 어떻게 보면은 그 예전에 제닛 옐런 전 의장의 약간 아바타 같다는 느낌? 또 최근에 둘이 계속 호흡을 같이 그렇죠. 하잖아요. 친할 상황이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제롬 파월이 아직 연임 결정이 안 됐어요.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결정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러브 코리아. 그들을 향한. 그런 상황인데 제닛 옐런이 파월 의장 편을 들더라고. 네. 이 사람 잘해왔다. 연임했으면 좋겠다. 네. 민주당인데 그 제롬 파월은 공화당 네. 시절에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대 당이잖아요. 네네. 근데 제닛 옐런이 지금 옹호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왜 그런 생각이 들냐면 제닛 옐런이 재임 시절에 했던 그 정책의 어떤 그 기조 중에 하나가 고압 경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번 설명해 주시죠. 고압 경제가 뭐냐면 이거를 하이 프레서 이코노미 뭐 이렇게 얘기해야 네. 되나? 예. 제가 발음이 좀 좋지는 않네요. 예. 고압 경제 맞네요. 예.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균 목표 물가제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연준의 지금 물가 상승률 목표는 2%인데 지난 10수년 동안 연준은 그동안 네. 그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난을 겪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가 목표가 2%인데 2%를 밑돌았던 적이 상당히 오래 됐었으니까 네. 2%를 넘어가는 시절도 꽤 오래되어야 네. 평균적인 물가 목표 2%를 달성하는 거다. 음. 즉 2%를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물가에 대해서 중앙은행은 그렇게 심각하게 대응하지 않을 거다. 네. 그게 바로 AIT, 네.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 네. 평균 물가 목표제였고 그거와 일맥상통하는 용어가 바로 고압 경제. 예. 즉 경제를 막 이렇게 부스팅 시켜가지고 물가 상승률을 일시적으로 2% 위로 뛰어 올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제니 옐런 의장 시절에 고압 경제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죠. 네. 근데 한 번도 물가가 2%를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디플레의 어떤 악령에 씌여 있었으니까. 네. 근데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유동성이 확 풀려버리고 또 최근에 뭐 공급망 부족까지 생기면서 네. 지금 물가가 2%가 뭐예요? 지금 5%대 물가인데. 네네. 그럼 예전에 연준 스탠스 같았으면 이거 심각하게 봤었어야 되거든요. 당장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 네. 상황이죠. 근데 제닛 옐런 시절에 얘기했던 고압 경제 그리고 평균 물가 목표제의 어떤 그 프레임으로 지금을 본다고 하면 연준은 어떻게 보면은 즐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압 경제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상대로 가고 있다. 네, 네. 지금 걔네는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일단 그쪽 입장은 그런데 음흠.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죠. 이거 과연 컨트롤할 수 있어? 그렇지. 나중에 이게 인플레이션이 등치를 키웠을 때, 네. 얘가 이제 지 마음대로 프랑켄슈타인 돼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런 걱정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또 질문 주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옐런하고 파월하고는 지금 상당히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약간 아바타 같은 느낌이 든다. 네. 근데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죠. 음. 왜? 인플레를 확실히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 잡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상황이면은 다시 위험자산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럼 기대 인플레가 계속 높게 유지되는 거 아니야? 그럼 사실은 오히려 채권 시장은
아주 강경하게 테이퍼링 발표하고 이거 끝나고도 만약에 물가 안 잡히면 우리 금리 인상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강경한 멘트가 나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테이퍼링도 12월까지는 150억 달러 줄였다가 그 뒤로는 봐서 할게요. 그리고 테이퍼링 이꼴 금리 인상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경제를 지원하는 정책을 할 겁니다. 라고 친위험자산 성향, 친물가 고압 경제 성향의 멘트를 하다 보니까 오늘 채권 시장은 야 이거 우리한테 별로 좋은 소식 아니야.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너희들 뭐 테이퍼링 하고 그러면 기존대로 테이퍼링 끝나면 바로 금리 인상하지. 금리 인상하면 뭐 뻔히 보이는데 뭐 경기 뭐 좋아지겠어? 꺾이겠네. 그럼 뭐 10년물 뭐 니네들이 올라간다고 해봐야 요쯤에서 끝나네. 자 우리 1.5나 1.7 슬슬 놀자 이런 분위기였던 채권 시장이 그렇죠. 오늘까지 발언 보니까 이 형 이거 파월 형 이거 안 될 사람이네. 이거 인플레이션 맞등이 이 사람 미쳤나? 뭐 이런 느낌. 왜냐면 사실은 인플레이션은 채권 시장에서는 거의 악마잖아요. 반대로. 디플레가 천사고 채권 시장 입장에서. 그렇죠. 예,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그러니 채권 시장 입장 플레이어들은 저 사람 저거 미쳤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렇다면 미국 금리 장기물 금리 같은 게 1.6에서 끝날 게 아니고 계속 더 오를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런 스탠스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사실 뭐 어제 미국 금리 하루 올라간 거 가지고 뭐 이거를 또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는 조금 그렇죠. 과잉이 오버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어제 채권 시장의 반응은 아니 테이퍼링을 하긴 했는데. 이거 물가를 완전히 잡겠다는 거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못 갖겠네. 계속해서 물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염려를 해야 되겠네. 네. 아직은 잘 모르겠다. 물가에 대해서 안도하기는 이르다. 요런 정도인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여전히 지금 연준도 그렇고 이번에 또 파월 의장이 또 말장난을 또 한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동안의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다라고 표현을 네. 했었는데 과연 그 말을 걷어들일지. 네. 사실 최근 인터뷰나 이렇게 뭐 발언 코멘트 보게 되면 조금 꼬리를 내리긴 했는데 네. 그래도 공식적인 FOMC 석상에서 이제 거기도 기자간담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물가 상승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네네. 뭐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일시적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시장은 또 나올 것 같았죠. 사실 네. 상황 정황적으로는. 네.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제가 하도 말이 복잡해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물가 상승 요인은 일시적일 걸로 예상되는 요인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러고 그 뒷면에 팬데믹 있다 뭐 이런. 네. 그래서 공급망 충격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네. 그래도 시간 가면 좀 떨어질 거다. 네.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그 표현 문구를 끝까지 고수하는 거죠 이분은. 네네네. 네. 한 내년 뭐 한 3월까지도 사실 일시적이야. 1년 정도면 일시적이지 뭐. 그렇죠. 이런 그래서 태도인 거죠. 우리가 일시적이라는 그 기간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알던 그 일시적이 아니지. 파월의 일시적은 뭐 한 1년 가는 거예요. 네. 앞으로 이제 우리 일시적이라고 하면 1년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제. 우리 잠깐 일시적으로 만나. 예. 앞으로 한 1년간 그렇지, 1년 만나는 거지. 교제를 하는 거지.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참 이 사람 말장난에 정말 그 대가다. 네. 근데 뭐 어쨌든 그동안의 어떤 스탠스를 일관성을 또 유지하는 필요성도 있다 보니까 일시적이라는 말을 빼지 못하고 하지만 일시적이라는 게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또 돌려서 표현을 했다. 네. 네. 야,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해보니까 이 물가가 이렇게 올라온 데에는 중국 공급망 문제가 상당히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중국 쪽에서 원자재 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뭐 최근에 연료탄도 반토막이 났고 네. 그러면서 이 중국이 이제 견디지를 못하고 PPI를 떨어뜨리는 상황으로 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그 어떤 느낌이냐면 중국이 이번에 인플레를 수출한 거다. 사실 이번에는 그러네요. 지난 2000년 이후 WTO 체제 이후로 디플레를 수출했던 구 국가가 이번에는 인플레를 수출해서 우리가 이 난리가 난 건데 걔네들이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좀 꺾여지기 시작한다. 근데 또 더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전기 요금이 가열차게 오르거든요. 중국이.
그렇겠네요. 20% 이번에 올리고 성마다 어. 좀 다르지만 뭐 네. 피크 타임에 50% 올리고 물론 싸요. 아직도 싸지만. 음. 근데 이런 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기네 이제 뭐 ESG 해야 되니까 동계올림픽 때도 있고 뭐 욕먹으면 안 되니까 뭐 공예산업 좀 죽이고 그다음에 그걸 병행하는 방법으로 계속 전기요금이 더 올라가고 그런 식이 되면 2022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그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20년 내내 겪었던 디플레가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최근에 인플레를 일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큰 변화 없을 거라고 보는 거고 조금 구조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각도기님 지금 정확하게 설명하신 것처럼 디플레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발이었는데 바뀌고 있다. 네. 그거는 사실 저도 좀 고민을 하긴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 저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뭐 디플레를 수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요거까지는 수긍을 하는데 네. 반대로 얘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까지는 저는 사실 아직은 시간이 남았죠. 예. 왜냐하면 이제 뭐 물론 사이즈가 비슷하지는 않지만 중국이 결국은 저가 생산의 메리트를 잃는다고 한다면 네. 중국을 완전 하지는 않지만 일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또 값싼 노동력과 값싼 단가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로 옮겨갈 거니까.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렇죠. 이런데, 네. 이미 이제 그쪽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그렇죠. 있고. 휴대폰 같은 경우는 많이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디플레이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마존 효과라는 것들을 또 많이 얘기해 왔잖아요. 그렇죠. 생산성 혁명. 네. 생산성 혁명과 유통 시장의 혁명.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뭐 예전에 우리가 봤던 어떤 높은 물가를 다시 볼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물가 상승률이 뭐 계속 0%대 뭐 이렇게 머무르면서 디플레이션 얘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요번을 통해서 생각보다 이제 디플레 얘기를 하기에는 이제는 또 많은 시간들이 다른 뭐 사이클이 지나던가 다른 요인이 오기 전까지는 디플레 얘기를 꺼내려면은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 생각은 전 들더라고요. 이거 공급망과 물류망이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다시 디플레 얘기를 할 상황까지는 안 갈지 않겠냐. 네. 네. 그러면은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네요. 뭐 우리 저기 보험 쪽 네네. 빼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채권만 보면은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느 시장이든 또 새로운 환경에 이제 적응하면서 가니까 뭐 그거를 꼭 좋다 나쁘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채권하는 사람도 금리가 막 0%대 1%대 가는 게 사실 괴롭지 적절한 금리 수준에서 놀아주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수명 연장의 길입니다. 요즘 채권하는 사람들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네. 근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금리가 계속 막 1%대 이하로 가고 이랬으면 할 일이 없지. 그렇지. 일이. 이제 다 꼭지 찍었는데 뭐. 네. 그지? 네. 대만하고 일본 가면 채권 애널리스트, 채권 펀드 매니저가 없어요. 요즘에? 그동안. 왜냐하면 금리가 0%대인데 누가 그걸 분석하고 누가 운용을 해요. 네. 그냥 뭐 한 명이 엄청난 규모를 하지.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최근에 금리 급등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좀 힘들긴 하지만 네. 오히려 채권 시장 참가자들도 이거를 그렇게 마냥 싫어할 건 아니다. 네. 잘 생각해 보면 이거 좋은 거다. 변동성이 커지면서 활발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로 간다고 하면 공간이 생긴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변동성이 크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 하고 그렇죠. 안 뽑았던 사람도 뽑아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다.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는 이제 테이퍼링이 끝나고 보통 많은 분들이 테이퍼링이 끝나면 이제 금리 인상할 거다라고 네. 했는데 지금 오늘의 이 파월의 비둘기적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얘기한 것처럼 벽을 좀 쳤잖아요. 네. 예. 그 벽 친 게 유지가 될 거냐 아니면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인상 가야 될 거다. 어떻게 보시고 우리는 또 어느 정도로 대비를 해야 될지. 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내년도 경제 상황에 따라 달려 있는데 그래도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찍으라고 한다면 지금 스케줄로 봤었을 때는 내년 6월께 정도에 이제 테이퍼링이 완전히 끝나잖아요. 양적 완화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나자마자 금리를 올릴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주요 의사결정은 어쨌든 간에
그 3, 6, 9, 12월 즉 분기 말에 주로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분기 말에 있는 회의에서 그 점도표도 발표했지만 프레스 기자간담회가 있었어요. 네. 그 다른 회의에서는 없었단 말이에요. 아하,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생겼어. 3, 6, 9, 12월 말고도 음. 다른 FOMC 때도 기자 불러가지고 질문 받겠다. 그래서 네. 이제 그거는 좀 사라지긴 했는데 여전히 분기 말이 다른 위원들의 점도표 즉 경기 전망이나 물가 기준금리 전망을 다시 한번 자기들이 네. 새롭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요 의사결정이 그때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6월에 테이퍼링 끝나는데 6월에 바로 금리 인상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결국은 뭐 9월 내지는 12월 어느 시기가 좀 유력하냐 이제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테이퍼링 지금 시행대로 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내년 12월보다는 좀 9월 쪽 가능성이 높지 않냐. 네. 첫 번째 인상을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파월 의장의 그 전체적인 발언이나 톤은 상당히 도비시했어요. 네. 근데 우리 지금 요번에 11월 FOMC 했고 아마 몇 주 후에 의사록이 나올 텐데 네. 의사록까지도 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의사록은 이 정도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멤버들 중에서 그렇죠. 보게 되면 호키시한 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줬을까? 네. 약간 파월 의장이 조금 그 바이어스된 시각이 전체를 대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상당히 좀 정치적인 발언이긴 한데 아까도 했던 것처럼 지금 파월 의장은 연임 아직 도장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뭔가 잘하고 있다고 쇼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임명권자한테. 네. 최근에 바이든 막 지지도 떨어지고 이러는데 네. 10%나 빠졌다 그러는데. 뭔가 시장을 충격을 주고 놀래키는 거를 별로 하고 싶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상당히 조금 이렇게 시장이 원하는 어떤 얘기들을 착착착 해준 게 아닌가 싶은데 다른 위원들도 같은 생각일까? 네. 저는 조금 강경하게 보는 쪽도 제법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 조만간에 나올 의사록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시장이 약간 충격을 먹을 수도 있겠네요, 반대로. 만약에 지금처럼 그냥 오늘 스탠스만 보고 이거 뭐 비둘기야 왕비둘기네. 네. 뭐 테이퍼링 끝나고 뭐 금리 인상 없어. 이제 이렇게 만약에 시장이 완전히 프라이싱 했다면 네. 의사록이 나오면 오씨 생각보다 좀 세게 얘기하는 애들도 많은데 네. 이런 어떤 생각은 할 수도 있겠다. 네. 그렇죠. 의사록이 다를 것 같아요. 제 조금 생각에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네. 이번에 기자간담회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자,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실제로 공급 적체와 물류 적체 이런 거 뭐 반도체 칩 문제 이런 것들이 뭐 내년 한 1분기까지 정말로 해소가 되는 게 보여요. 우하향하는 게 그런 것들이 해서 그러면 그게 정말 일시적이라고 정말 얘기하는 게 아유 이제서야 드디어 일시적이네라는 상황이 올 때 그러면은 연준은 금리 인상하는 시기를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물가 상승률이 최근 나왔던 게 5.4%였단 말이에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 갔다가 5.3 떨어졌다가 다시 5.4로 올랐거든요. 네.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땐 떨어져 봤자 잘 떨어져야 내년도 한 3%대일 것 같거든요. 2%대도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지금 상황으로는. 네. 그럼 이게 정말로 일시적이냐. 아까 했던 것처럼 일시적이라는 기간을 1년을 잡아야 말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고 그리고 그것도 지금 뭐 공급망의 이슈가 해결된다는 가정인데 네. 공급망 이슈는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 악화될지 또 몰랐었으니까 이걸 장담하기는 지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언제까지 저렇게 물가 쪽을 그냥 좌시할 건지 저도 조금 걱정이 되고 왜냐하면 이제 통화 정책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긴축이라고 하는 거를 빨리 하면 적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빨리 시작하면 네. 적은 금리 인상만으로 적절하게 물가를 통제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놔둬버리면 이제 흔히 말하는 뭐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는다 네. 뭐 이제 이런 네. 표현을 하잖아요. 금리를 급하게 올려야 된다. 그럴 수 있죠. 급하게 올려야 되고 또 많이 올려야 되고. 네. 그래서 항상 과거의 금융위기의 역사를 보면 시장의 붐 앤 버스트, 즉 버블과 버블 붕괴를
다 만들어낸 장본인이 똑같아. 결국 미국 중앙은행이거든요. 네, 저금리를 장기간 끌고 갔던 거. 그렇죠. 네. 예. 늦게 움직여서 충분히 이제는 긴축으로 가도 되는데 계속 부양적인 수준을 유지해서 버블을 만들어 놓고 네. 나중에 이제 버블을 끌려고 하니까 잘 안 꺼지지. 네. 아까 이제 각도기님 표현 중에 그런 게 있네. 이게 인플레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끼 사자 같은 느낌? 네. 새끼 사자 어렸을 때 보면 엄청 이쁘다면서요. 네. 근데 얘가 처음엔 이뻤어. 뭐 얘가 커봤자지 뭐. 고양이랑 비슷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갑자기 쑥 커가지고는 오늘 보니까 얘가 사자야. 갈기가 막 나와. 나오고 막, 이거 내가 생각했던 네. 그 어린 아주 예쁜 사자가 아니네. 네. 나 잡아먹게 생겼네. 배고프. 그렇죠. 나 작업 생겼잖아, 지금. 네.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채찍이나 뭐 당근이나 뭐 이런 걸 했다면 지금은 이제 정말 총을 쏴야 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과격하게 네. 대응을 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네. 약간 요즘에 경제 그루들 네. 몇몇은 그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레리 서머스 네. 전 미 재무부 장관은 네. 계속해서 그 연준하고 좀 각을 세웠거든요. 그 파월하고 옐런이 최근 물가 일시적이라고 얘기할 때 무슨 소리야. 일시적 아니야. 최근에 공급망 이슈가 상당히 심각해질 거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주로 생산을 담당했던 그 아시아 신흥 국가들이 계속해서 저렇게 회복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심각해지고 오래 갈 거야라고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이분이 예고를 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 그게 들어맞았고 네. 그리고 이분은 여전히 이거 구조적 물가가 올 수도 있다. 음.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직 현실화된 미래가 아니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미래를 바꿀 수는 있는데 제가 어제 느낀 소감은 지금의 연준 스탠스라고 하면 진짜로 이 새끼 호랑이 새끼 사자가 몰라보게 커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겠다. 네. 그때 가서 과연 얘네가 잘 핸들링 할 수 있을까? 저도 조금은 네. 걱정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게 해서 올라갈 때 잔치상이 펼쳐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잔치상 뒤에 어마무시한 악령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까지 같이 감안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역설적인 것 같은 게 원래 중앙은행의 역할은 파티장에서 펀치볼을 치우는 역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펀치볼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사실 먹어보진 않았어요. 저도 뭐 이렇게 일종의 칵테일이죠.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좋아하시게 보이는데요. 아 진짜요? 아닙니다.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전혀 저는 얼굴만 봐서는 네. 학창 시절에 예. 공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언제 박사 따셨지? 항상 그게 궁금했었는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네. 늦바람 들어서 회사 다니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깊어지셨구나. 충분히 다 놀았어. 예. 학창 시절에. 그건 그런 아닌데. 느낌이 있었어요. 그건 네. 아닌데. 네. 하여튼 네. 그래서 펀치볼이라는 게 그 칵테일이래요. 저도 사실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파티가 끝나갈 때쯤에 이 펀치볼을 치워야 사람들도 술도 깨고 네. 이제 그만 놀고 집에 가는데 안 치우고 계속 있잖아요. 계속 더 넣어주고 있는. 그렇죠. 국면이죠. 뭐 사식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 뭐 한 병 더 추가요. 그러면 이제 아직은 이거를 오더를 라스트 오더를 안 받는 계속 받아주는 느낌? 네.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파티는 연장되는 거죠. 네. 원래는 뭐 10시에 끝날 줄 알았는데 12시 가는 거야. 12시 됐는데 지금 별로 문 닫을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봤었을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남들 노는데 나 혼자 짐 싸면 안 되죠. 억울하지. 네네. 같이 노는 건 맞는데 저러다가 한꺼번에 빨리 그 정리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1시에 문 닫을 거면 12시부터 콜을 주잖아요. 네. 이제 뭐 라스트 오더 받습니다. 네. 이제 문 닫아야 돼요. 이제 1시까지만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좀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할 텐데 12시에 그런 얘기 전혀 안 해줘. 근데 갑자기 1시 예를 들면 10분 전에 이제 그만 놓으세요. 우리 1시에 문 닫아야 돼요. 돌변. 네. 그러면 이제 되게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까봐 저는 좀 그게 걱정된다는 거고. 네. 근데 아직은 다들 놀고 있으니까 같이 놀아야지 뭐 어떻게. 네. 예. 네. 너무너무 설명 잘해주셨는데 이 파티 얘기 듣다 보니까 또 빠져듭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하는 상황들이 오겠죠. 술 취한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는 상황들. 그 파티장에서 술을 많이 먹고
정상적인 상태라면 저런 술 취한 사람 상대도 안 했는데 그렇죠. 술 취하니까 좋아 보이니까 그냥 술 취하고 막 너덜너덜해진 애들이 거기서 주인 노릇하고 그게 옛날에 보면 서프라임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애들이 이제 향후에 또 등장을 하는 상황들이 오면 근데 그렇게 보면 이거 얘기하면 되게 욕먹을 것 같은데 지금의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무슨 뭐 각종 코인 뭐 이제 뭐 게임 회사도 코인 한다 그러고 그리고 온갖 투자 뭐 엔젤 뭐 스타트업 거기 자금 조성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되게 건전한 투자냐 하는데 굉장히 그 의문을 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각도기님하고도 지난번인가 지지난번인가 왔었을 때 이제 버블을 좀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 나중에 버블 끝나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냐. 이제 사실 좀 걱정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그 걱정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거고 최근에 자산시장의 움직임도 보게 되면 요즘에 뭐 주식시장은 뭐 그냥 게 기본이 됐고 네. 다들 벼락거지 안 되려고 현금은 쓰레기인데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 멍청이 벼락거지가 되니까 네. 현금이 아닌 것으로 자꾸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상화폐도 그렇고 요즘에 또 그림 시장이 또 엄청나게 핫해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요? NFT도 또 그렇고. 그렇죠. NFT 그렇죠. 그다음에 어제도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다시 밈 주식이 이제 활기를 치기 시작을 해요. 네. 왜냐하면 파티가 아직 끝나지 않았네. 이거 아직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 한 달까지 더 해먹어야지. 네, 약간 네. 이제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쪽 시장에 밝은 사람들은 이제 얘기해 주길 야 그러면 이제 미술품 왔고 그 다음이 와인이고 그 다음에 저 끝에는 지드래곤의 신발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거 수집가들은 그것도 막 엄청나게 한대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는데 미술품 그다음에 뭐 와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썩거리는 걸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술 취한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막 의기양양하고 뭔가 정상이 아닌데 그게 그냥 다 받아들여지는 용서가 되는 왜? 다들 취해 있으니까. 네, 그렇죠. 다 예뻐 보이는 거죠. 예쁘고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다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코인은 근데 조금 다르긴 해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코인 투자를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약간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뭐 선물 ETF가 생기니까 그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잡코인, 알트 중에서도 뭐 듣도 보도 못한 최근에 뭐 그 개를 컨셉으로 한 코인이 지금 막 경쟁하듯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얘는 아무 쓸모도 없는 말 그대로 정말로 장난으로 만든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뭔가 술 취한 애들이 지금 막 이렇게 흥청망청 돌아다니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용인되는 거를 보면 파티가 연장은 되긴 되지만 이거 파티가 끝나고 나면 후유증은 상당히 클 수 있겠다. 네. 아니 지금 조금 신기한 게 옛날 같았으면 이 정도의 다양한 것들이 올라오면 끝자락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도 우리 경험해 보셨나요? 2000년도 보면 그때 그냥 모두 취해 있었지만 이거 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다가 한꺼번에 그냥 박살이 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꽤 오래됐는데 또 주식은 싼 게 많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때 2000년대는 싼 게 없었어. 2000년대. 예, 모두 다 올랐거든요. 네. 거의 모든 게 다 올랐었는데 근데 가치주들이 조금 쌌구나. 뭐 태평양 이런 것들. 우리나라도 유한양에 대형주 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비슷하네. 그러면 요번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그때의 제 2002년과 2007년이 다시 반복될 수도 있겠구나. 지금 싼 주식은 굉장히 싸거든요, 우리나라. 기간 산업이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쌉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정상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네네. 각종 자산들이 올라오는 거 봐서는 그런데 여기서 철수하기는 또 좀 웃기고 한국 주식은 또 너무 싸고 요즘 저 듣는 욕이 있어요. 뭐요? 뭐 한다고 한국장에 있어요? 미국장 오세요. 왜 국장에 있어? 미국으로 와야지. 바보냐? 그치. 막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뭐, 바보 된 그렇죠. 느낌이야 진짜로. 네. 예. 특별히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네. 당부해 주시고 이런 시점에서 자산 관리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당부해 주시고 싶으신 말씀은? 제가 이제 주로 쓰는 표현인데 투자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폭탄 돌리기에서 나보다 더 바보를 찾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이 정도 상황이면 특히 최근 상황은.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바이 로우 셀 하이가 아니라 바이 하이 셀 하이어.
그러니까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네. 팔아도 돈이 남는 지금 이런 시장이 돼버렸잖아요. 약간 크레이지한 상황인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나보다 더 바보가 있는데 내가 빨리 이 폭탄을 넘겨버리면 그게 이제 한 턴 돌아서 다시 나한테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예를 들면 3-4명이서 수건 돌리 같은 걸 하는데 폭탄을 줬어요. 이거 터질 것 같아가지고 야, 이 정도면 나 실컷 먹었어. 나 이제 그냥 차익 실현하고 이제 기다릴 거야 해서 했는데 더 가. 그리고 얘가 또 넘겼어. 근데 또 더 가. 네. 넘겼는데 또 더 가고 그 다음 애가 이제 저한테 이제 줄까 말까 제가 이제 고민한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난 너무 일찍 시장에서 나왔더니만 내가 판 가격보다 더 많이 가니까 네. 그것도 너무 괴롭거든. 네, 네, 그렇죠. 사실 그게 더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산 거 빠지는 것보다 내가 팔았는데 더 가는 게 더 괴롭지.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씨 뭐지 아직도 안 끝났나? 라고 했을 때 내가 다시 사면 그때가 정말 터지는 날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는 뭐냐면 미칠 때는 같이 미쳐 있는 게 이게 군중에서 크게 많이 벗어나지 않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은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 그럼 언제 정말 여기서 빠져나와야 될지 네. 어디서 뛰어내려야 될지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나만의 기준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저희 지난 시간에 뭐 우리 권순장님하고 인터뷰할 네. 때도 얘기했지만 네. 제가 뭐 채권 시장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봐왔던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의 기준으로는 장단기 금리 차가 그래도 조금 이게 인디케이터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하더라. 네. 그래서 결국은 장단기 금리 차가 좁혀져서 뭐 역전이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네. 그때는 정말로 dom황쳐야 될 상황이고 네. 그 전까지는 불안은 하지만 그래도 일단 좀 눈치 보면서 일단 좀 몸은 좀 흔들면서 춤은 아직은 좀 더 춰도 되지 않겠나. 너무 빨리 나오는 것도 그것도 리스크다. 네. 네. 아,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단기 금리 차를 계속 봐라. 장단기 금리 차는 10년물과 2년물이죠? 네, 주로 제일 많이 네. 보는 그렇습니다. 한국 게 아니고 미국 거죠. 네, 미국 거. 네,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를 계속 추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증시각도의 TV에서도 계속해서 점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박정은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